중대장님, 배가 갯벌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뭐? 갯벌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에 막 접어든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경상북도 영덕의 장사리 앞바다. 태풍 케지아가 뿜어내는 미친 듯한 비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철선 한 척이 기분 나쁜 쇳소리와 함께 해안가 모래톱에 깊숙이 처박혀 있습니다. 배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참혹했어요. 매캐한 엔진 연기와 비릿한 토사물 냄새가 뒤엉킨 비좁은 갑판 아래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멀미로 노랗게 질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행색을 살펴보니 너무도 이상합니다. 분명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하나같이 헐렁한 북한군 인민복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낡은 소총을 쥐고 덜덜 떠는 이들의 얼굴입니다. 군인이라기엔 너무나 어설픈 솜털조차 가시지 않은 10대 중후반의 소년들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적진의 한복판. 거대한 태풍이 퇴로마저 끊어버린 이 고립된 해변에 도대체 이 어린 소년들은 어쩌다 적군의 옷을 입고 내동댕이 쳐진 것일까요?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이날은 너무도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날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날이죠. 그런데 영덕의 장사리, 그날 그 소년들은 왜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인지, 분명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만 기억하는 것인지,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기 위해 지금부터 그날의 차가운 갑판 위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1950년 9월 14일 늦은 밤, 부산항 제4부두 짙은 해무 사이로 차가운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는 어둠 속 탄약 상자를 나르던 늙은 부두인부의 눈에 몹시 기이한 풍경이 들어옵니다. 수백 톤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상륙함 LST 문산호, 그 시커먼 턱 밑으로 승선을 기다리는 긴 행렬이 서 있습니다. 인부는 짐을 내려놓은 채 자신의 눈을 손등으로 몇 번이나 비벼가며 그 행렬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배에 오르는 무리가 입고 있는 옷이 국군의 군복이 아니라 누런 황토색의 북한 인민군 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옷마저 품이 너무 커서 소매를 두세 번씩 훌쩍 걷어올린 모습들. 제 머리통보다 큰 낡은 인민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푹 숙인 행렬. 어둠 속 가로등 불빛 아래 얼핏 비친 얼굴들은 수염 자국 하나 없이 뽀얗고 앳된 10대 소년들이었던 거예요. 상관의 호통에 맞춰 절도 있게 발을 구르는 진짜 군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군화에 발을 질질 끌며 두려움에 찬 눈동자로 서로의 어깨를 밀치듯 낯선 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가슴팍에는 은빛 군번줄 대신 붉은 별표가 대충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겁에 질려 동공이 하얗게 흔들리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기괴한 유령부대의 모습을 하고 있던 이들의 정체는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였습니다. 불과 2주일 전 대구와 밀양 등지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며 연필 대신 총을 쥐고 모여든 순수 학도병들이었죠. 정규 군번도 제대로 된 군복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부의 기밀 서류에 적힌 이들의 작전명은 단 한 줄, 작전명령 제174호. 안타깝게도 이 무미건조한 작전명 안에는 소년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구체적인 퇴로나 구조 계획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장기판에서 애초에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해 소모되는 용도로 던져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스스로가 버려지는 패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결연함과 막연한 공포만을 안고 승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반도 정반대편 서해 바다의 풍경을 잠시 볼까요? 수백 척의 거대한 군함과 항공모함,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전투기들이 내뿜는 굉음이 인천 앞바다의 정적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전 세계의 최강 전력이 집결한 세기의 도박판. 수만 명의 정예 병력이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내며 적의 심장을 찌를 그 빛나는 무대가 막을 올리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승리의 톱니바퀴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직전, 부산항에서는 단 한 척의 낡은 철선이 삐걱거리며 녹슨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마치 세상 애존재에서는 안 될 배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어요. 이윽고 무거운 백고동 소리와 함께 문산호가 칠흑 같은 검은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두를 벗어나자마자 갑판 아래 선실은 지옥으로 돌변합니다. 북상하는 태풍 케지아의 전조로 미친 듯이 파도가 몰아쳤거든요. 철선이 파도를 타고 하늘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비좁은 선실은 금세 토사물 냄새와 매캐한 엔진 기름 냄새가 뒤엉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철판 바닥에 웅크린 채 구역질을 하는 아이들의 손에는 기름칠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구소련제 장총과 노획한 따발총이 들려 있었어요. 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무기마저 적군의 것을 쥐어준 그 소름 돋는 치밀함. 정작 그 총을 쥔 손의 주인들은 제대로 방아쇠를 당기는 법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와 누군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옵니다. 차가운 철판을 타고 뼛속까지 전해지는 둔탁한 엔진의 진동. 그날 밤, 이 배 안에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함께 채우고 있었을까요? 배가 북쪽을 향해 뱃머리를 돌릴수록 바다의 표정은 점점 더 사나워졌지만 상관들은 그저 동해안으로 간다는 짧은 한마디만 던졌을 뿐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곳에 내려서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출렁이는 철판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소년들은 속으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태풍 속으로 돌진하는 이 배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아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죠. 자신들이 뒤집어 쓴 그 헐렁한 적군의 옷 때문에 해변에 발을 딛는 순간 적군의 총탄은 물론이고 아군의 폭격마저 끌어들일 가장 완벽하고 처참한 죽음의 수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시간을 백고동 소리가 울리기 보름 전 1950년 8월에 찌는 듯한 대구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던 아비규환의 피난길 한복판이었어요. 군은 적의 후방 보급로를 끊기 위해 은밀히 하나의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그 이름도 거창한 육군본부 직할 독립-제1유격대대. 이름으로만 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살벌한 정예 특수병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부대의 지휘를 맡은 이명음 대위가 연병장에서 처음 자신의 대원들을 마주하던 날 그의 시선에 꽂힌 풍경은 군인으로서의 벅찬 자부심이 아니라 차라리 서늘한 절망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앞에 도열한 700여 명의 대원들은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학생모를 푹 눌러쓰고 단추가 뜯어진 낡은 교복을 입은 채 잔뜩 얼어붙어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군화는커녕 다 해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뻘뻘 땀을 흘리는 17, 8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들. 온갖 장애를 뚫고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어야 할 최정의 유격대의 실체가 아직 앳된 태조차 벗지 못한 핏덩이들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중에 총 한 번이라도 쏴본 놈 손 들어봐라. 이명음 대위의 갈라진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병아리 같은 아이들을 이끌고 사지로 들어가야 했다며 뼈저린 회고를 남겼듯 지휘관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필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이 어린 학생들을 적진 한복판에 밀어넣을 유격대원으로 뽑은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전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차갑고 잔혹한 계산법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전명 174호의 핵심은 배를 타고 적의 후방에 몰래 상륙해 보급로를 끊는 교란 작전이었어요.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북한군 인민복을 입어야만 했고요. 오랫동안 훈련받은 국군이 헐렁한 인민복을 입는다면 어땠을까요? 각 잡힌 걸음걸이와 매서운 눈빛, 꼿꼿한 군인의 태가 적의 눈에 단번에 띌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겁먹은 눈동자와 엉성하고 어설픈 몸짓, 아직 덜 자란 왜소한 체격, 멀리서 이들을 지켜볼 인민군의 눈에는 이 소년들이 낙동강 전선의 총알바지로 강제 징집되어 끌려가던 어린 신병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잔혹한 작전에 투입된 700여 명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였을까요?
기록은 이 소년들을 학도의용군, 즉 스스로 원해서 나라를 구하러 온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조국을 잃을 수 없다는 뜨거운 피로 자원한 학생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그 극도의 혼란 속에서 자원입대라는 단어가 과연 온전히 자발적 선택이기만 했을까요? 살던 마을이 불타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아비규환 속에서 당장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밥 한 술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하려 군부대를 따라 나선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그저 친한 옆집 친구가 간다니까 멋모르고 휩쓸려 따라온 아이들, 길거리에서 군인들 손에 이끌려 방강제로 트럭에 올라탄 아이들까지 애국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포장하기엔 이 어린아이들이 내몰린 현실이 너무도 처절하고 서글프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모여든 아이들에게 허락된 훈련 시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단 14일. 그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소년들은 총을 쏘는 법과 자신이 죽지 않고 버티는 법을 동시에 머릿속에 구겨 넣어야 했어요. 그들에게 지급된 구소련제 장총은 소년들의 키만큼이나 길고 무겁게 느껴졌을 테죠. 기름때가 잔뜩 낀 무기를 받아든 소년들, 연필을 쥐고 책장을 넘겨야 할 아직 보드랍기만 한 손가락들은 무거운 총기 놀이쇠를 수백 번씩 당기다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총기 반동을 이기지 못해 시퍼렇게 멍든 어깨를 부여잡고 밤마다 고향의 어머니를 부르며 소리 죽여 앓는 소리가 연병장 막사를 가득 채웠어요. 그 짧고 처절했던 2주의 훈련이 끝나자 마침내 아이들에게 헐렁한 인민군복이 덧이 펴졌습니다. 자신들이 왜 하필 적군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작전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소년들은 그저 이 작전 하나만 무사히 마치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서글픈 희망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이라곤 놀이쇠를 당기는 신용 몇 번이 전부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헐렁한 인민군복을 입고 칠흑 같은 부산항을 떠나 자신들이 다른 상륙작전을 가려줄 허수아비로 쓰일 거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렇게 공포와 멀미에 시달리며 장사리 해안의 모래톱에 문산호와 함께 내동댕이 쳐집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9월 14일에 일어난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날로 말이죠. 수많은 매체와 영상들이 흔히 그리 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년들이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해안에 발을 디딘 진짜 상륙일은 9월 15일 새벽 5시 무렵 한반도 정반대편 인천 앞바다에 수만 명의 정예연합군이 상륙을 개시하던 그날이었어요. 새벽 5시 장사리 앞바다의 파도는 북상하는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풍속을 가늠할 수 없는 돌풍과 눈을 뜰 수조차 없는 폭우가 쏟아졌죠. 이런 기상 악화 속에서 낡은 수송선인 문산호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배는 얕은 수심을 뚫고 해변에 닿기도 전에 해안에서 3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굉음을 내며 쿵 하고 좌초하고 말아요. 배의 밑바닥 철판이 암초에 찢겨나가며 차가운 바닷물이 선창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육지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 30m. 지상이라면 수만 번 참고 금방 뛰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죠.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30m는 도저히 건너갈 엄두조차 내기 힘든 거리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며 해안가 절벽에 매복해 있던 인민군 7사단 경비대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갯벌에 처박혀 기동력을 잃은 거대한 철선은 적들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표적이었어요. 철판 위로 총알이 우박처럼 튕겨나가는 파열음, 집채만 한파도 소리, 찢어지는 아이들의 비명이 한데 엉켜 가판이는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방금 전까지 배 밑바닥에서 멀미를 하며 고향의 어머니를 부르던 동기의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을 눈앞에서 마주한 소년들의 충격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이나 가시나요? 지휘관 이명음 대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배 안에 엎드려 있다가는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였어요. 부대 간부들과 몇 명의 특공조가 목숨을 걸고 굵은 밧줄을 든 채 칠흑 같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를 뚫고 헤엄쳐 해변에 굵은 소나무 애밧줄을 묶어야만 배에서 육지로 건너갈 유일한 생명줄이 연결되기 때문이었죠.
겨우 연결된 밧줄을 잡고 소년들은 제 몸집만한 구소련제 장총을 어깨에 질끈 둘러맨 채 파도 속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밧줄에 매달린 아이들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쳤다 가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외줄에 매달려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을 향해 해안가의 십자포화가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총에 맞은 아이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손을 놓고 검은 바다로 휩쓸려 갔어요. 밧줄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치다가 물을 잔뜩 먹어 무거워진 헐렁한 인민군복과 둘러맨 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채로 수장된 아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안전장치를 푸는 법조차 몰라 총구 한번 겨눠보지 못한 소년들의 시신이 붉은 핏빛으로 물든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었지요. 그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던 새벽 해변의 공기는 얼마나 서늘하고 처연했을까요? 당시 이 처참한 핏빛 바다를 먼발치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미 제7함대 소속 순양함 헬레나호의 포격수들이었죠. 동해안의 적 보급로를 타격하기 위해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의 눈에 이 모습은 너무도 기이한 광경이었어요. 갯벌에 삐딱하게 좌초된 배 한 척, 그 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인민군복 차림의 무리들, 그리고 해안가에서 그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아대는 또 다른 인민군들. 인민군복을 입은 자들을 인민군이 쏴 죽이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을 미군 포격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조차 불가능한 탓에 육중한 한포 사격을 멈춘 채 그저 혼란 속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적군의 옷을 입혔던 그 소름 돋는 기만 전술이 정작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아군의 생명줄이었을 포격 엄호마저 가로막아 버리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던 겁니다. 갑판 위에서 태극기를 미친 듯이 흔들며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소년들을 겨우 확인하고 나서야 헬레나호의 육중한 8인치 한포가 비로소 해안의 적진을 향해서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포격 소리와 함께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한포 사격의 엄호가 해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자 판세가 간신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모래밭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던 소년들이 이빨을 꽉 깨물고 앞으로 돌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아이들은 쇳덩이 같은 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뛰어올랐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들은 어느새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가파른 능선을 기어 올라갔어요. 총알이 떨어지면 총검을 휘두르고 그것마저 없으면 흙바닥에 돌덩이를 쥐고 처절한 백병전을 벌였죠. 그리고 결국 오후 2시 50분 무렵 핏빛 사투 끝에 마침내 작전의 핵심 거점인 200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거리의 해변을 돌파하는데 소년들이 치른 대가는 참혹하리만큼 너무나 컸어요. 훗날 엇갈리는 기록들의 추정치를 모아보면 상륙 과정에서만 최소 60명이 전사하고 90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150명 가까운 아이들이 모래밭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거죠. 이제 고지를 점령하고 보급로를 끊었으니 작전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일까요? 소년들이 피 묻은 총을 움켜쥐고 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본 순간 바다에는 잔인한 현실이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싣고 온 문산호가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하고 선체가 완전히 박살나 기우뚱하게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배가 박살났다는 것은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퇴로가 끊긴 채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뜻이죠. 고지 점령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 아이들을 옥죄일 진짜 생지옥은 이제 막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서졌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갈 길이 끊겼다는 뜻만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상부가 이 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쥐어준 보급품은 약간의 실탄과 건빵 한 봉지, 미숫가루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정확히 사흘치 분량이었죠. 인천 상륙작전과 발을 맞춰 적의 후방을 짧고 굵게 흔든 뒤 사흘 만에 배를 타고 빠져나온다는 얄팍한 계획이 빚어낸 계산법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흘치 식량과 탄약조차 배가 갯벌에 처박히며 절반 이상이 시퍼런 바닷물에 속절없이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퇴로가 끊긴 낯선 적진의 한복판,
바닷물에 퉁퉁 불어버린 고작 며칠분의 식량으로 닷새가 넘는 지옥의 시간을 대체 어떻게 버텨내야 했을까요? 고지의 얕은 참호를 파고 웅크린 소년병들의 하루는 숨막히는 굶주림과의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비바람에 흠뻑 젖은 미숫가루는 진흙과 엉겨붙어 모래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소년들은 흙이 버석거리는 그 덩어리를 굳은 손가락으로 긁어 입에 쑤셔 넣었고 참호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철모로 떠마시며 타들어가는 목을 축였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 소모하는 열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한창 성장하고 있었을 청소년의 몸으로 며칠을 굶주린 채 산악전을 치른다는 것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지 않았을까요? 신고 있던 신발은 갯벌과 진창을 뒹구는 사이 벗겨져 도망간 지 오래였어요. 맨발로 날카로운 산비탈의 돌부리를 딛다 보니 발바닥은 갈갈이 찢겨 피고름이 배어나왔습니다. 발을 감쌀 헝겊조차 있을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파편에 맞아 숨을 거둔 전우의 굳은 손을 간신히 펴서 탄알 몇 발을 빼내어 자신의 빈총에 채워 넣는 것, 그렇게 버텨야만 했던 그것이 그의 가을, 소년들이 마주해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악착같이 수행해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틀어막은 곳은 우리가 동해안을 따라 차를 몰고 달리는 시원한 해안도로, 바로 그 7번 국도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강하게 압박하던 북한군에게 포항으로 무기와 식량을 실어 나르던 유일한 대동맥이 바로 이곳이었죠. 아이들은 이 7번 국도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적의 통신선을 끊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어설픈 미끼로 내던져졌던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적의 숨통을 정확히 쥐고 비틀어버린 거예요. 이 무렵 산속에 숨어 지내다 이들을 목격한 영덕마을 주민들의 시선에는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하고도 비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군 복장을 한 무리가 마을 어귀로 내려오기에 처음엔 놀라 숨을 죽였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가까이서 마주친 그들은 총을 들 힘조차 없어 덜덜 떠는 삐쩍 마른 소년들이었던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가마솥에서 꺼내준 찐 감자 몇 알.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베어 물다가도 이내 멈칫거리더니 차마 다 먹지 못한 채 남은 것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으며 능선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진지에 남아 자신들처럼 굶고 있을 동기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죠. 전쟁의 이념 따위는 알리 없는 아이들. 그저 굶주림에 허덕이며 고향의 집을 그리워하던 뒷모습은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서러운 멍자국으로 남겨졌을 겁니다. 9월 17일,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짙은 안개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오릅니다. 7번 국도의 보급로가 완전히 막혀버리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인민군 제5사단과 제1사단의 정규 병력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해요. 장갑차와 박격포를 앞세우고 맹렬한 기세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포격 소리가 능선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시커먼 흙먼지가 아이들의 참호 위로 비오듯 쏟아졌죠. 땅이 뒤집히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음 속에서 아이들은 몸을 둥글게 말고 진흙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서로의 어깨를 꽉 부둥켜 안았습니다. 반격해오는 적의 숫자는 끝이 없어 보였어요. 쏘아보낼 탄약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빈총에 녹슨 총검을 꽂고 엎드린 소년들의 귓가에는 전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절망의 발소리가 분초를 다투며 턱 밑까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상륙 닷새째, 소년병들이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탄약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피로 얼룩진 200고지를 끝내 내어주고 다시 해변으로 밀려난 아이들의 등 뒤로는 거칠게 출렁이는 시퍼런 동해 바다뿐이었어요. 눈앞에 백사장 코앞까지 인민군의 포위망이 좁혀져 들어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며 참호 속에 머리를 박고 있던 그때 아이들의 머리 위로 은빛 섬광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엔군의 정찰기였지요. 비행기다, 우리 비행기다. 누군가의 찢어지는 외침에 소년들은 진흙과 피가 뒤엉킨 셔츠를 벗어 미친 듯이 허공을 향해 흔들자 정찰기가 날개를 까딱이며 응답하고 선회했습니다.
마침내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의 손길이 닿은 거예요. 몇 시간 뒤 수평선 너머에서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수용 상륙함 LST 조치원호였죠. 그 뒤를 이어 미 제7함대 소속 순양함 헬레나호도 도착했어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헬레나호의 육중한 8인치 함포가 해안가의 적진을 향해 무자비하게 불을 뿜어내자 능선 전체가 벌겋게 타오르며 거대한 흙기둥이 솟구쳤죠. 고막을 찢는 함포 사격으로 적의 공세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조치원호가 해변을 향해 거대한 철판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며칠 전 문산호가 좌초된 악몽이 생생했던 조치원호는 얕은 해변에 바짝 다가설 수 없었어요. 갯벌에 박히는 순간 철수 작전 전체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죠. 배는 육지에서 멀찍이 떨어진 바다 위에 닻을 내린 채 갑판 위에서 굵은 밧줄과 그물망을 바다로 던져내렸습니다. 소년들은 살기 위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차가운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총탄이 빗발치는 수면을 헤엄쳐 배의 그물망에 매달렸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인민군복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닷새를 굶어 뼈만 남은 손가락은 미끄러운 그물망을 움켜쥐기엔 너무도 약해진 상태였지요. 동기들의 어깨를 밟고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끌어당겨주며 필사적으로 배 위로 기어오르는 처절한 생존의 사투. 파도가 칠 때마다 그물에 매달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짐짝처럼 허공으로 솟구쳤다. 바다로 처박히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배에 오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변에 남아 쏟아지는 적의 총탄을 막아내야만 했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백사장의 방어선을 지키며 동기들의 등을 떠밀어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그 희생으로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사히 조치원호의 갑판에 몸을 뉘을 수 있었습니다. 적의 박격포탄이 조치원호의 선체 바로 옆 바다에 잇따라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인민군의 포사거리 안에 상륙함이 완전히 노출된 상황이었어요. 자칫 조치원호마저 파괴되거나 갯벌에 갇히게 된다면 간신히 구출해낸 이들은 모조리 수장될 위기였습니다. 배를 지휘하는 선장과 부대 지휘부는 피가 마르는 끔찍한 결단의 기로에 섭니다. 만약 여러분이 겨우 구출해낸 수백 명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지휘관이었다면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적의 포화를 맞으며 방패막이가 되어 해변에 남은 39명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으셨을까요? 밧줄을 끊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도끼날이 번쩍이며 해변과 배를 잇고 있던 굵은 동아줄을 무참히 내리칩니다. 투박한 마찰음과 함께 밧줄이 툭 끊어져 버리고 아직 밧줄에 매달려 배로 기어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아이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검은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쇳소리를 내며 닫히고 육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아이들을 수면 아래로 남겨둔 채 조치원호는 그렇게 서서히 뱃머리를 돌려 먼 바다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갑판에서 부상자들을 끌어올리던 한 선원의 시선에 점점 멀어지는 장사리 해변의 마지막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짙은 화약 연기가 거친 백사장. 그곳에는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하고 버려진 39명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향해 뛰어들지도 살려달라 아우성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망연자실한 채 자신들을 떼어놓고 매정하게 멀어지는 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리고 그 작고 어린 모습들 너머로 시커먼 인민군의 무리가 개미떼처럼 능선을 넘어 해변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원은 차마 그 끝을 보지 못하고 갑판 바닥에 주저앉아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39명,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 그 해변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식 기록은 이들이 마지막을 단 4글자로 적고 있습니다. 생사불명.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지 아니면 그 차가운 모래밭에서 마지막 흙 한 줌을 쥐고 처참히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해요. 해안가에 젖은 모래알 위로 붉게 번지던 핏자국은 파도에 씻겨 내려갔고 39개의 작고 외로운 우주는 잊혀져 버린 역사의 여백 속으로 영영 흔적을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도 잔혹한 사실은
이토록 끔찍하고도 마음 아픈 군사작전이 왜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철저한 유령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잔혹하리만치 단순하고 차갑습니다. 같은 날 벌어진 인천 상륙작전의 완벽한 승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군번도 제대로 없는 어린 학생들을 훈련도 없이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 심지어 작전의 실패를 우려해 그 아이들을 해변에 둔 채 철수했다는 끔찍한 진실은 군 지휘부조차 무의식의 저편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려야만 하는 껄끄러운 치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죄책감은 이 비극을 영원한 침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년들을 이끌고 사지로 들어갔던 지휘관 이명음 대위는 훗날 이종훈으로 이름까지 바꾸며 평생을 살아남은 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잊힌 부하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한국 정부는 끝내 귀를 닫아버렸어요. 결국 그는 1960년 태평양 너머의 메가더 장군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처럼 메가더 장군의 답장이 도착하죠. 그 친서에는 7.72 유격대 동지회의 결성을 축하하며 그들이 보여준 혁혁한 공로를 영원히 기억한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유엔군 최고사령관의 이 편지 한 장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유령 부대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단서가 되고, 다시 30여 년이 흐른 1997년 3월 6일 마침내 칠흑 같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날의 물증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디찬 경북 영덕의 장사리 앞바다에서 수중 정찰 임무를 띠고 해저를 탐색하던 해병대 수색대원들의 손끝에 갯벌 깊숙이 파묻혀 있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두꺼운 모래와 진흙을 걷어내자 시퍼렇게 녹슨 철판이 자태를 드러냈죠. 47년 전 태풍 케지아의 미친 비바람 속에 700여 명이 넘는 소년들을 싣고 와 모래톱에 곤두박질 쳤던 바로 그 배, LST 문산호가 반세기에 가까운 침묵을 깨고 인양된 것입니다. 배의 내부를 수색하던 잠수대원들은 캄캄한 선창 밑바닥에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뻘밭으로 변해버린 선실 곳곳에서 낡아빠진 구소련제 장총과 실탄, 그리고 갯벌과 엉겨붙어 화석처럼 굳어버린 유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주인을 잃고 녹아내린 뼈조각들 곁에는 채 삭지 않은 인민군복의 단추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유품들은 47년 전 그날 밤 밧줄을 놓치고 수장되어야 했던 아이들의 끔찍한 참상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어요. 문산호의 발견과 함께 묻혀있던 기밀 문서들도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작전명령 174호의 작전보고서 원문을 샅샅이 해부해본 역사가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의 눈을 동해로 돌린 위대한 기만작전, 즉 단순한 양동작전이자 가짜 미끼였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문서에 명시된 이 작전의 진짜 최우선 목표는 기만이나 단순한 눈속임 수준의 작전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목적은 바로 적 후방 보급로의 차단, 즉 낙동강 전선으로 밀려드는 북한군의 숨통인 7번 국도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인천 상륙 직후 이어질 국군의 총반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갑차를 앞세운 인민군과 맨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하는 진짜 타격대로 투입된 거예요.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생 나이인 아이들에게 고작 사흘치 미숫가루와 적군의 낡은 소총을 쥐어준 채 이 끔찍하고 무거운 실전 임무를 통째로 떠넘겼단 말입니다. 오늘날 동해안의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평화롭게 차를 몰고 달리는 해안도로 7번 국도, 그 길은 70여 년 전 그 이름 없는 소년들이 맨발로 산비탈을 기어오르며 피와 목숨을 바쳐 기어코 막아냈던 바로 그 사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영덕장사리 해변을 굽어 돌다 보면 바다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거대한 배 한 척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2020년 갯벌에 묻혀있던 LST 문산호를 실물 크기로 고스란히 복원해 놓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죠.
수십 년 전 아이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피를 뿌렸던 그 모래사장에는 이제 평화롭고 잔잔한 파도만이 밀려왔다 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 25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이 남긴 굵직한 상흔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눈부신 대승리의 영웅담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하고도 평화로운 오늘은 그 빛나는 승리의 장막 뒤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떼어놓고 멀어지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검은 화약 연기 자욱한 해변에 우두커니 남겨져 있던 39명의 작고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밧줄을 놓친 채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어 영영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린 영혼들. 이날만큼은 그 잔혹했던 시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는 전우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국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미끼로 던져졌지만 결국 자신들의 피와 눈물로 진짜 조국을 구원해낸 그들, 가장 찬란했어야 할 청춘을 바친 그 소년들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따뜻하게 기억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맞이한 6월 25일. 오늘 영상의 댓글창에는 평가나 논쟁보다는 그날 장사리의 차가운 모래밭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소년들을 향한 마음 한 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